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시귀절. 고이 접어서 나비를 내라. 이렇게 나비와 같구나. 우리 춤의 어떤 부분을 표현한 거죠. 우리 춤 떠올리면 그냥 얼쑤얼쑤 어깨춤이 들먹여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 춤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리 춤이다 그럼 부채춤, 장구춤, 살풀이 몇몇 가지만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을 수 없죠. 자, 춤은 몸짓, 몸 동작이기 전에 일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무용가가 한 분 있습니다. 춤은 일상이다. 우리에게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지지 않겠습니까? 인문학열전은 오늘 우리 춤의 세계로 떠나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시간 그리고 다음 주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얘기인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춤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또 그 근 궤적을 그어왔던 위대한 우리 춤꾼들의 세계 얘기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모실 분 아주 유명한 춤꾼입니다. 기대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이요. 우리가 한예종이라고 부르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에 재직하시는 김삼진 교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인문학열전을 꽤 오래 진행했는데요. 네. 초청한 오신 초대 손님한테 처음으로 하는 표현을 하나 쓰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복 이렇게 복장하신 분하고 이렇게 대화하기도 처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춤의 세계 이렇게 네. 부탁을 드리고자 모셨는데, 네. 재직하시는 과가 무용원 창작과예요. 네. 창작을 한다. 춤을 그렇게 어떻게 새롭게 이 개발하고 그런 겁니까? 춤 사이도 새롭게 개발도 하지만 어떤 스토리가 있는 작품을 제 나름대로 작품화해서 만드는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기실은 전통 무용 자체도 지금에 와서 전통인 거지. 그때 그 당시에는 일상의 한 어떤 그 행동 양식이나 환경적인 것들이 어떤 정제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이렇게 유형화되면서 전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이렇게 무용으로 작품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게 아마 전통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처음부터 그게 무지하다니까요. 아니요. 우리 전통 무용하면 다 이렇게 정형화된 틀만 떠올리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네. 그 정형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또 새롭게 네. 길을 잡고 이랬을 테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창작무용이라는 단어가 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해져서 이제는 누구의 춤이라고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아. 네. 춤의 기원에 대한 어떤 추측들, 어떤 학설들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춤이 도대체 왜 생겼는가? 어떤 똑같은 동작이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를 마신다 하는 똑같은 동작이 한 번과 두 번, 세 번 반복돼서 더 그와 똑같은 동작으로 발전됐을 때 이게 그냥 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 동작이 패턴화되면 그럼요. 춤이군요. 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하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전통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살풀이를 예를 제가 들자면요. 예. 살풀이 그러면 우리 그 현실에서는 너무나 멀리 있는 춤, 너무나 멀리 있는 정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누구나 다 왜 그리운 사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든 네. 아니면 멀리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잠깐 제가 그 하얀 수건 기억하시죠? 살풀이춤. 네. 거기에다가 그 누군가를 살짝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얘기를 또 들어도 주고 또 맺힌 거 있으면 또 얘기도 하고 슬퍼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울면서 한참 울다 보면 또 신나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울면서 웃고 그러면은 슬픈데 어깨춤 추고 그게 사실은 나열되어 있는 것이 그게 살풀이 춤인 거거든요. 그 동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살풀이 춤을 그렇게 한스럽게 그 징징대는 음악에 어떻게 그렇게 미소 짓고 웃으면서 춤을 출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살을 그 푸는 행위가 네. 그러니까 계속된 슬픔의 표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네. 하긴 우리 영화 중에 네. 장례식을 다루면서 그 제목을 네. 축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그런 이치라고 의미예요. 보이네요. 네, 그런 의미예요.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가 보면요, 삼국 사기 같은데 이제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저 학교 시절에 네. 시험 보던 생각이 나는데 네. 부영고 고동맹, 네. 부여에서는 영고, 네. 고구려에서는 동맹 이렇게 해서 얘는 무천이었다, 그죠? 네. 그래서 막 어깨춤 10월에 네. 추수 앞두고 네. 이제 춤추고 했던 그 기록들이 있는 거 보니까 네. 춤의 역사가 정말 오래된 건 틀림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 유형은 달리했을지 몰라도 그 시대 일상을 다 이렇게 발전시키고 정제시켜서 어떤 춤화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춤이 언제가 시작이냐라는 말씀에 제가 이렇게 그냥 둥그름잡기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요. 또 다른 일각에서 저 학교 시절에는 또 제의 무당들이 네. 이제 신을 접신하는 과정에 어떤 반복된 동작이 춤으로 네. 됐다. 그러니까 네. 기원은 정말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자체도 무당 옛날 같으면 뭐 그 지금의 카운슬러인 셈이죠. 그렇죠. 아마 제사장이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한국 무용이 요즘에 추워지는 것만 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전통 중에서라도. 왜냐하면 조금 더 씩씩할 수도 있고 남성 무용이 기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늘에다 어떤 바람을 얘기하고 내가 그 어떤 기원,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뭔가 기원을 했을 때는 여자보다는 남자였을 것 같고 남성 무용이 시작이다라는 게 뭐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기록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 그렇게 밝은 역사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무용이 많이 음으로 들어가고 살아남기 위해서 견뎌내면서 폭도 좁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생활 전반에 펼쳐져 있을 수 있었던 춤이 네.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서양 문물 마구 들어오고 식민지 네. 체험도 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네. 대개는 화류계로 이렇게 좁혀졌죠. 네. 국악도 그렇고 네. 춤도 그렇고. 네. 그러면서 아주 왜소화된 그런 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또 춤이라는 걸 지금 소위 통시적 맥락, 역사로 봤다고 한다면 소위 네. 공시적 맥락으로 네. 형태를 통해서 보면요. 네. 서양 무용을 보면 이렇게 펄쩍펄쩍 뜁니다. 네. 거의 아크로바트, 그냥 네. 고개하듯이 하는 동작이 많은데 우리 춤은 달라요. 네. 이렇게 똑바로 서서 들썩들썩하지만 평형이 유지된다, 뭐 이런 표현하죠. 저희 춤이 흔히들 정중동이라고 하는데 네. 그건 크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 무용은 숨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거든요. 예. 호흡, 그러니까 호흡. 숨 쉬는 것만큼 쉬운 게 없고 숨 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 무용 할 때 왜 동작 하나 하고 잠깐 오래 쉬고 동작 하나 하고 오래 쉬고 느린 춤 쉬운 동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0미 달리기 전에 100m를 달리기 전에 그 출발점에서 준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그 호흡은 크게 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쉬고 있을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즉발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 호흡을 유지하고 있으면 숨차 죽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운 호흡이거든요. 그거는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몸이 정지 상태예요. 근데 안에서는 호흡이 공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균형을. 그 상태로 한국 무용 호흡을 동작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무용 그 호흡을 굉장히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네. 쓰고 그게 유지하기 힘들 때 한 번 풀고 맺고 또 그 호흡을 유지하고 해요. 그러니까 호흡을 쉬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호흡을 토해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 중간 상태 그렇죠. 몸을 가장 긴장시키는 그렇죠. 상태. 우리 춤을 그러니까 정적으로 보이는 요인이 네. 서양 춤식으로 마구 몸을 이제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그 호흡에서 숨에서 오는 거군요. 그렇죠. 서양 무용 같은 경우에 어떤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호흡을 이용하지만 우리는 그 숨 자체가 그려내는 게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 생명을 견뎌내는 게 우리 춤인 거예요. 인문 사상을 응축한 인문어가 모여있는 사전, 인문어집. 오늘의 인문어집, 숨. 사람이나 동물이 코 또는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기운, 또 그렇게 하는 일. 한국춤의 기본 원칙은 숨의 법칙. 들고 나는 숨으로 춤사위가 만들어진다. 숨을 참고 휴 숨을 내뱉으면 동작은 풀리고 어느새 다른 동작이 이어진다. 들고 나는 숨과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의 일상은 리듬을 탄다. 숨은 리듬으로 이어지고 리듬은 행복으로 이어진다. 숨이 들고 나는 순간 한도, 시름도 여러 번 내뱉고 마시며 그 덩어리가 작아진다. 오늘의 인문어집, 숨. 들고 나는 리듬으로 일상에 윤기를 더하는 그 무엇. 당신의 숨이 당신을 살게 한다. 숨의 법칙으로 춤추는 우리 한국인이 한국의 숨을 불어넣는다. 예, 우리 춤에서 그 동작, 춤 네. 사위 이전에 숨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네.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쪽은 네. 사실은 잘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전문인의 세계, 장인의 세계라는 게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또 판단하기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춤의 종류 가운데 근데 국어 사전에도 올라 있는 용어인데 네. 이 동작 관련해서 허튼 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비교적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어떤 구속도 없이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경우는 어떻게 이게 표출이 되는 건가요? 아직도 저는 멀었지만 허튼 춤은 힘 역자가 필요 없는 춤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쳐서도 안 되고 어떤 잘하려고 하는 긴장으로 쳐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숨을 막 내공을 쌓아서 숨을 막 담아놨던 거를 다 비워야지만 출 수 있는 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면 저는 아주 잠깐 맛을 봤지만 제가 좀 제 스스로한테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반대로 네. 완전히 정형 그 패턴을 충실히 해야만 또 좋은 잘하는 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컨대 궁중무 같은 거요. 그럼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동작을 1cm도 틀림없이 춤 사이를 똑같이 하라가 아니라요. 그 동작도 더 이전에 숨 쉬는 양을 딱 그 양만큼만 딱 재서 그 숨 쉬는 기간 동안만 그 동작을 딱 해야지만 되는 게 궁중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정형적인 것이죠.
지금 우리 춤의 여러 가지 패턴들 네. 또는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두서없이 여쭤보는데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또 눈에 띄는 건 이제 혼자 추는 춤하고 또 네. 단체로 추는 춤하고 이 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동무하고 군무 차이인데 네. 여기에서는 그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류를 하게 되나요? 글쎄 서양 무용까지는 안 가고 한국 무용만 얘기를 하자면 살풀이 춤은 둘이서 추는 거는 정석대로 따지면 위법이에요. 예. 승무도 둘이 추는 건 위법이에요. 정석대로 따져서 한다면 내가 남자 무용수고 내가 만약에 큰 숨을 갖고 있으면 호흡을 나는 이순신 장군을 좀 모셔와야 되겠다 했을 때는 감히 누가 그 자리에 누구 옆에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야지만 되기 때문에 승무도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동무와 군무는 그렇게 나누어져야지 맞고 또 그렇게 추워져 왔고 추워질 거야 아마 군무는. 네.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수련의 과정입니까? 동무를 잘하고 아니야 군무 속에 있다가 거기서 좀 돌출한 사람이 동무로 나오고 이런 건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무대 무용화 시키면서. 근데 이제 민속 무용인 경우에 거의 마당 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 사각의 어떤 한 면만 있는 무대로 옮기다 보니까 그걸 아마 그렇게 진열하는 방법을 어떤 그 서양화 방법으로 아마 갔을 것이에요. 예. 기실은 마당에서는 둘러앉으니까. 사면무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어졌던 군무도 한 명 한 명이 다 솔로였어요. 단지 그들이 움직이는 거는 다 다르지만 그 순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나 컨셉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응원의 박수를 치는데 거기서 한 명이라도 달리 치면 그 사람이 바보 되는 거잖아. 다 똑같이. 근데 박수 치는 사람은 다 똑같듯이. 그런 식의 어떤 다 다른 모양의 똑같은 하나의 군무를 아마 췄을 것이에요. 예. 우리가 가령 백조의 호수 이 네. 작품을 보게 되면 네. 백조역을 하는 네. 스타를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죠. 네.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 아니군요. 군무를 춘다 하더라도 소속된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자기 위치를 갖고 네. 다만 여럿이 함께 한다. 그다음에 우리 춤의 그 동작들 말이에요. 네. 모든 동작에는 뭐 문학에서 언어도 어디서 이제 빌어왔다는 거예요. 자연의 어디에서 그 네. 기원을 이제 추적을 해보는 거죠. 네. 우리 춤의 각 동작들은 되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물론 여러 가지 기원이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 춤은 주로 상형 문자죠. 많이. 왜냐하면 의미의 표현이구나 그러니까 문자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속에서 아주 낮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자연을 보고 모방했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런 일상이 정제화돼서 유형화돼서 춤 동작으로 됐을 가능성이. 사실 보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양무용 볼 때는요, 대개는 일단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던 발레라 하더라도 그 음악과 동작이 주는 자극과 충격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전통 마당극 형태로 이제 뭐 탈춤놀이나 광대놀이 뭐 여러 형태를 저도 이제 봤을 때는 그때는 사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공연자 일부처럼 그냥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한단 말이죠. 네. 오히려 마당에서 같이 놀고 뛸 때는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이라도 즐거워요. 또는 서양 무용처럼 이렇게 줄거리가 흘러갈 때는 한 1시간 반 혹은 심지어 2시간까지라도 그 얘기를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즐긴단 말이죠. 근데 우리 전통무용 경우는 오로지 미학적으로만 그 느낌으로 굉장히 장시간을 감상하라는 게 굉장히 이제 힘겨운 면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실은 제가 창작을 하는 수업을 가르치면서도 매번 얘기했던 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니 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뜸 시계요. 대뜸 거울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건 아니었을 거거든요. 전혀 다른 것도 봤을 건데 그렇게 보라고 훈련되어져 왔던 것 같거든요. 네. 듣는 것도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은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내 귀는 골라서
그거를 찾아서 듣게끔 훈련이 돼 왔던 것 같거든요. 그렇듯이 어쩌면 이 분위기가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 친해질 수 있게 좀 가깝게 좀 많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런 분위기가 이니셜로라도 조금은 조성이 되져야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예. 기회가 일단 만들어져야 그럼요. 돼요. 예. 자, 이제 김삼진 교수하고 그 모두 얘기가 좀 하다 보니 길어졌어요. 네. 사실은 춤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춤을 네. 추시는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면 네. 좀 굉장히 빨리 다가올지도 모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자, 지금 화면을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김 선생님 추시는 이제 허튼 춤의 일환이겠죠? 그렇죠. 네,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춤이죠? 저 춤은 제목은 제가 혼자 정한 건데 천년의 꿈이고요. 천년의 꿈. 네, 어떤 춤에 정형화돼 있는 춤 사위를 흐트러뜨린다라는 의미가 더 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유형화돼 있는 동작이 아닌 내가 그 순간에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몸에 와닿는 공간이 있거든요. 춤을 추려고 딱 무대에 서면 어쩌면 공간에 딱 서 있는 그 자체가 공간이 저를 이렇게 쫙 누른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팔을 하나 뻗게 되면 제가 공간을 미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에 표정이 있어요. 저 자연이라는 공간은 그 표정이 제가 어떻게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예측도 못 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하고 마음을 놔버려요. 긴장을 할 수도 없어요. 긴장해봤자 막무가내고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저 춤을 출 땐 제가 저런 동작을 할 거다라는 건 저 동작 바로 직전에도 제가 예측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알 수 없는 무엇에 이끌려서 계속 동작이 연쇄가 되는 거군요. 사실은 다만 보는 사람이 예상하고 예측하는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그 예상을 계속 깨다가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돌아갈 때는요. 조금 전에 그 공간이 그 자연에서 주는 그 공기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아주 이렇게 아프게 저를 이렇게 살짝 찌른다라는 느낌으로 그거를 계속 손으로 이렇게 몰고 간 거예요. 특히 돌 때는요. 그게 왜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찌르면 아프지만 얘가 계속 휘돌 때는 아픔이 없거든요.
저는 아주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제 아주 굉장히 미려한 해설보다는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전달이 많이 돼요. 감사합니다. 그 표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섬광처럼 나온 게 손을 내밀면 공간을 미는 것 같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요. 뭐 그 다음 행동을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어떤 동작이 나올지. 네. 저도 이제 자료 좀 찾아보고 그러는데 사실은 네.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좀 네. 가르치듯이 네. 짤막짤막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네. 이 한성준이라는 분이 제일 우뚝하게 네. 앞에 있어요. 그 이유가 네. 뭡니까? 그 전에도 뭐 여러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전에는 이제 춤은 도지제도기 때문에 몸에서 몸으로 배우니까 그러면서 몸에서 몸으로 배우고 가르쳐 주신 분들이 그거를 다 완성했다 하고 그냥 본인 스스로가 다 사라지시는 바람에 어떤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 그 자료가 진짜 없어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기록으로 남아지기 시작한 분들이 한성준 선생님. 그때부터를 네. 무용사에서 치는군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그보다 더 훨씬 전인 건데 한성준 선생님조차도 누군가한테 배우셨거든요. 그러겠죠. 그 선생님은 또 그 누군가한테. 네. 근데 이 한성준이라는 무용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한성준한테 배운 이제 최승희. 네. 최승희는 너무나 대중화돼 있어요. 네. 최승희라는 존재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온갖 드라마로, 영화로, 뭐 소설로, 네.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이 되어 왔으니까 말이죠. 네. 최승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그냥 전설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어쩌면 그 춤 자체로만 주는 감동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그 드라마나 어떤 그 선전 그런 쪽으로는 그 예뻤다, 외향적인 것들만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춤의 내용은 없이 그게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최승희도 전형적인 창작 무용이었던 거죠?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코리안 발레예요. 코리안 발레. 왜냐하면 서양 발레를 더 많이 일본에서 발레를 많이 하셨기 원래 때문에 했고. 네, 한국 무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접목시킨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류로 그냥 만들어낸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선생님, 저예요. 김삼진이에요. 선생님의 한참 후배입니다. 김삼진 선생, 반가워요. 당신의 고운 태를 보니 당신의 춤이 어떠할까 짐작이 돼요. 아니, 좀 더 깊이 보니 당신의 눈에 한이 있나요? 그 한이 춤으로 풀어헤쳐지는군요. 선생님, 이렇게라도 만나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춤은 영상으로 만나보았죠. 사진만으로도 춤의 시작과 마무리가 모두 보입니다. 선생님, 우리 공연 용어 중에 런스루라고 있죠? 완벽한 리허설을 말하잖아요.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의 제 춤이 그것이 아니었나 반성도 하고 있어요. 왜 여전히 부끄러울까요? 김삼진 선생님, 가득 찬 물에 달빛이 보이기 마련이지요. 만약 부끄러움이 부끄럽다고 담지 않는 물이라면 그 휘영청 떠오른 달빛조차 담을 수 없을 겁니다. 부끄러움과 자긍심, 또 무용가로서의 자존이
모두 섞여 있는 걸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 그 시절 여성이 신무용을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웠죠. 또 선생님은 자신의 무용에 파격을 가했죠. 일본 스승 이시바쿠의 권유로 한성준 선생께도 무용을 배웠고요. 전통과 파격, 외국의 것과 한국의 것. 선생님에게서는 당시 최고의 무용이 보였습니다. 1935년 니치니치 신문에서는 아름다운 육체, 의지와 총명함을 갖춘 강한 민족의식에 불타는 예술가라는 극찬을 했어요. 선생님을 통해 한국적인 당당한 무용을 보았습니다. 극찬이죠. 저는 무용가는 빛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무대에서도 무용가는 빛나야지요. 춤은 일상이라고 김 선생이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빛남은 마치 지지 않는 북극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무용가의 삶은. 새로운 것에 대한 의식, 그리고 도전, 예술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절절히 배인 몸에 세계적인 것을 체득한다면 우리의 춤은 세계인을 매료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 일을 해낸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자유로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요. 한국 춤은 이래야 한다. 무용은 이래야 한다. 춤사위는 이래야 한다.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춤을 춘다면 그것이 바로 또 다른 한국 춤이겠지요. 김 선생, 춤추고 싶어요. 내 삶만을 보는 사람들에게 내 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어요. 여전히. 네, 선생님. 선생님의 아름다운 몸과 자유로운 춤이 우리 후배 무용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춤추겠습니다. 무대에서 내 발등에 먼지가 켜켜이 쌓여 딱딱해질 때까지 춤을 출 것입니다. 인간의 일상을 상징하는 일을 우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최승희 선생님, 선생님의 춤이, 선생님의 우리 춤이 그립습니다. 네, 최승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정말 그 자유로움입니다. 그 시대라는 게 얼마나 여성이 활동한다는 게 예술가가 되기에 얼마나 어려운 시점이에요. 네, 그럼요. 자유로운 춤, 허튼 춤을 자기 춤의 기본 발상으로 하신다는 점에 있어서는 네. 어쩌면 동일한 네. 열망을 지닌 두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그분은,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좀 춤추기에는 편안한, 그때에 비하면 그때는 시대적으로도 상당히 그 일본과의 관계, 거기에서 견뎌내야지 되는 예술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커다란 자유, 그리고 그 어떤 비상, 막 그런 의미의 그 무용가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 시대에 있는 무용가들한테는 전부 전설인 분이세요. 물론 최승희 선생님 다음으로 김백봉 선생님도 예. 계시고 지금 생존해 계세요. 김백봉 선생을 그러니까 최승희의 수제자 이렇게 여겨도 되겠죠. 최승환.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예. 네. 그분도 근데 독자적으로 김백봉 선생도 많은 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분이 만드신, 제가 알기로는 김백봉 선생님이 부채춤을 만드신 걸로 제가 그럼 그 전에도 있었지. 그거를 부채춤을 만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확히?
그 전에도 물론 있었을 텐데. 있었지만 이제 그걸 무대화시켜서 완전히 화려하게 부채춤으로 만드신 건데 그거는 하여튼 우리나라 무용하면 대표되어지는 예. 춤 중에 하나로 그만큼 우리 춤을 굉장히 서양적으로 화려하게 그리고 볼 수 있게 눈에 띄는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하셔서 만드셨다라는 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건 쉽지만 그걸 처음 그렇게 만드실 그 머릿속은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김백봉 선생으로서도 그게 얼마나 영광일까요? 그죠? 자기가 한 틀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그 모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또 태평무도 만드셨죠. 예.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임혜방 선생도 그분도 또 뭐 쌍벽을 일만큼 유명함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임혜방 선생님은 사실 그 춤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여튼 제일 많은 제 춤에 영향이 미쳐졌던 물론 직접 오랜 시간 동안 배우진 않고 굉장히 짧은 시간 잠깐 배웠어요. 저의 스승님이 모셔와서 제 스승은 이제 문일지 선생님이신데 네. 김백봉 선생님의 제자이시기도 하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예. 그러니까 전통의 부채춤이나 태평무처럼 어떤 그 구성의 창작도 있겠지만 어떤 정신적으로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구성의 창작이 아닌 정신적인 양식으로의 창작을 하신 게 또 저희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굉장하신 분들이세요. 네. 한편으로 참 경이롭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인생의 보람이며 행복은 많으신 분들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얘기 속에 이제 몇몇 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얘기를 하기로 하면 얼마나 더 많은 분이 네. 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록의 문제. 네. 뭐 후대 사람들이 도대체 사진으로건 네. 또 근년이라면 영상으로 봐야만 이게 존재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김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자기 활동이라는 게 뭐가 남고 네. 후대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토론되고 또 계승돼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제가 기록이 돼서 남아지기보다는 저는 글쎄 어떤 인문사로 기록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름이나 어떤 외형적인 것이 어떤 전설 같은 어떤 느낌표만 전달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정말 우리 춤이 그 어떤 인문 한 사람이 주었던 감동의 그 춤이 네. 그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춤 자체가 계승돼야 네, 된다. 네. 그러니까 내 모습이 영상이나 기록물로 잘 찍혀서 남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가졌던 춤의 발상들, 네. 철학들, 네. 그 예술원이 후배들에 네. 의해서 네. 그 동작 속 녹아있기를 바란다. 네. 그리고 그 자체가 기록되어져 있기를 바라고. 사실 오늘 춤 자체에 대한 얘기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춤이라고 하는 것, 네. 춤에서 글쎄 모든 예술에서 내셔널리티, 국적성, 지역성과 보편성의 이 거리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가 과제가 되긴 되거든요. 네. 방향에 대한 제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소박하게 고민하고 계신 바를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한국춤 하면서 한국이라는 단어로 그 엄숙한 단어로 보호받겠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더 여태까지는 조금 한국춤, 한국 어떤 무엇 하면서 조금 안전망 그거를 조금은 생각하지 말고 그걸 좀 벗어나서 넘어서야지 된다라고 저는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해나갈 노력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발상, 그 고민, 네. 이거는 무용가의 몫이기도 하지만 네. 또 다르게는 그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 관객들의 몫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자꾸 제한을 두고 네. 어떤 인위적인 것을 두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무용이라는 예술로 통폐합해서 네. 우리가 자유롭게 즐기고 감상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네. 뭐 민족성이나 국적성이나
또는 역사성이나 그냥 자연스럽게 배에 나오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네. 이럴 수 있는 것도 김 교수님도 또 그런 발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죠. 오늘 말씀 아주 유익했고요. 또 다음 주 한 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더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